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교재 순서에 따라 조합원을 먼저 살펴봅니다. 도시개발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 줄만 쳐놓습니다. 이번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안으로 1번을 함께 보십니다.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가진다. 면적과 관계없는 줄쳐 놓습니다. 3번 조합원은 정관이 정한 조합의 운영,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줄쳐 놓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되게 되면 조합에는 임원과 총회 그리고 조합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조합원 자격과 관계된 사항으로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면 당연 조합원 될 수 있고 따로 결격 사유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결함이 되는 사유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을 결격 사유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조합원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랄지라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면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시형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인 자 또는 형 집행 종료한 날부터 1년 되는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모두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히 면적에 관계없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이념이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정화가 주식회사에서 주주 의결입니다.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많이 가진 자가 주총에서 다양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과 관계된 사안들을 고려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민주주의라 함은 누가 돈 많고 돈 적고 관계없이 누가 신분이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대등한 평등권을 가지는 것을 민주주의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지긋하셔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막 1살짜리랄지라도 동등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정치 체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얘를 전부 배제하고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땅을 한 평 가지고 있건 만 평 가지고 있건 관계없이 동등한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게 되면 저 도시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만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반대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에 동참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면적에 관계없는 의결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조합원 자격과 관계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도시개발 사업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조합원으로
삼기 때문에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화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 발생한다고 하면 그러한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과 관련된 특징은 이 정도로 정리해 나가시면서 출제되는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조합원과 관련되어서는 결격 사유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가진다. 이러한 의결권을 인정한 이유는 도시개발 사업에 반대한 토지 소유자일지라도 강제로 조합원 된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양가로 2번 임원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십니다. 조합에는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양가로 2번입니다. 조합 임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의결권 가진 줄쳐 놓습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소집한다. 총회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3번 결격 사유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 임원 될 수 없고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날 동그라미 놓습니다. 다음날 추놓습니다. 두 줄에 걸쳐 구성되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기는 좀 힘드시고 줄만 쳐놓습니다. 2번 자격을 상실한다.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경제적, 그리고 민법상 무능력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3번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끝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2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여기 2년은 결격 사유와 관련된 일반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격 사유와 관련되어 결격 사유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참 신기한 것이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게 되면 3년 이내는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죠. 통상 결격 사유는 몇 년이다? 2년짜리인데 그렇게 3년 또는 다른 기간이 서술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신기한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주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조합 임원과 관련된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조합원은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임원 자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의결권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임원이 될 수 있고 결격 사유와 관련되어 기본적으로 무능력자에 해당되게 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만약 미성년자라고 하면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면 의결권 가진 것 아니죠. 그러한 자는 임원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미성년자인 소유자는 조합원 될 수 있다? 그건 가능하죠. 조합원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딱히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반면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결격 사유를 따로 정해 놓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임원 선임된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되게 되면 당연 자격 상실한다. 다음날 자격 상실한다. 다음날 자격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조합 임원인 자가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1시에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인 선고받았다고 하면 내일 다음날
0시부터 자격 상실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법원으로부터 피성년 후견인 선고받은 1시부터 오늘 24시까지는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밀린 서류 있다고 하면 모두 도장 찍고 처리할 수 있죠.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고려하는 사안들을 느끼신다고 하면 도시개발조합 임원과 관련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다음날 자격 상실한다. 이것 시험에 나올 만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만 다음날 자격 상실하고 다른 개별법의 임원 자격 상실과 관련되어서는 당연 상실이라는 것을 법에서 정해 놓고 있는데 개발법에서만 유독 등장하는 특이한 방법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격 가진 임원을 총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원 선임 방법은 어디에서 처리한다? 총회 의결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임된 임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놓습니다. 4번 찾았습니다. 조합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 겸할 수 없으며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 겸할 수 없다.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전념해서 성공시키는 것도 힘든데 다른 일까지 함께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겸직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 동그라미 놓습니다.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한지방지로 시행하게 되었을 때 조합장이 존재합니다. 이 조합장은 도시개발 사업과 관계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업의 사장님이었다고 하면 조합장으로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이 회사와 계약 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 자기 계약이죠. 쌍방대리이죠. 그러면 자기 회사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합장이나 임원이 조합과 소송을 진행시키거나 계약 체결하는 경우는 그 대표성을 인정하기는 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인 법률 규정에 따르게 되면 조합장이 이런 문제 발생하게 되면 다른 임원을 그 조직의 대표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는 감사를 대표로 정해 놓게 됩니다. 사실 이 도시개발 사업을 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이 조합장이 한 3번 정도 바뀌어야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 바뀌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조합장의 배임 횡령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합장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고자 한다면 밑에 총무이사를 잘 선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가 배임 횡령에 관한 일을 저질렀어도 자신을 대신해서 옥살이 해주는 분이 바로 총무이사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사건 발생하게 되면 나는 그런 일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밑에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런 일 발생했다. 그리고 머리를 숙입니다. 법적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덕적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덕적 책임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총무이사를 잘 선임해 놓는 것이 교도소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고려해서 조합장과 임원은, 조합장과 이사는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감사가 이런 경우는 조합을 대표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취지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6번 임원 직무와 관계된 사항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4. 조합의 총회와 대의원입니다. 총회는 국회와 같은 기구로서 의결 기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대의원의 차시였죠.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 50인 이상의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조합은 모두 모여 의결하고자 한다고 하면 절차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걸 대신하기 위해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때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총회의 의결을 대의원회가 대신 처리하게 되는데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자격 지나가시고 3번 찾았습니다.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 사항 중에 다음 사항을 제외한 제외 추정수입니다.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박스에 있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의결하고 대의원회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1번 정관 변경, 정관 추정수입니다. 2번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개발계획 추정수입니다. 그리고 3번 환지계획의 작성, 환지계획 추정수입니다. 4번 임원 선임, 임원 추정수입니다. 그리고 5번 조합의 합병 해산, 합병 해산 가로 해놓으시고 해산 추정수입니다. 단서에 청산금 징수 교부 완료한 후 조합을 해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금을 징수 교부 완료했다면 도시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성공하여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합 해산 당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대의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의 징수 교부 완료한 후 조합 해산 시에는 대의원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와 관계된 사항으로 총회는 의결기구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데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와 관계된 사항으로 총회는 의결기구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대의원회는 필수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입니다. 이런 대의원회는 총회를 대신해서 의결하게 되는데 이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는 다섯 가지, 그 다섯 가지를 정리해 놓습니다.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정환아 게임에 이 다섯 가지로 정리해 놓습니다. 가끔 TV 보시게 되면 안정환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요즘은 축구 선수 아니더라고요. 예능인이시더라고요. TV에 나오셔서 다양한 게임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그것 연상하시면서 정하나 게임에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정관, 변경, 환지 계획의 변경, 개발 계획의 변경, 임원 선임, 그리고 조합의 해산, 합병.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결정하고 대의원회에서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줄 것은 여기 임원,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 선임해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만?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다 못 보셨지만 1단계에서는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이 있고 2단계에서는 실시 계획이 있으며 3단계 사업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이라면 환지 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 환지 계획과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만 의결하지만 실시 계획 변경은 대의원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한 사항과 실시 계획 변경 그러한 부분들을 각각 구분해 놓으시고 정하나 게임의 다섯 가지는 어디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오면 잘 정리하실 거죠. 5번 경비 부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5번에 100분의 4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국가나 주택공사 등이 토지의 수용, 보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게 되면 2%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을 맡기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4%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는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고, 공공의 경우는 2% 부담한다. 그 정도만 파악해 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문제 풀어나가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십니다. 3번 실시계획 찾았습니다. 양가 1번입니다.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2단계 포함되는 절차로서 시행자가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계획 줄쳐 놓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1단계 개발계획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반영되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디 내용이다? 실시계획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개발계획 내용 아닌 것 찾으라고 오지 쓴다가 서술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틀린 정답으로 나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실시계획인가 찾으셨죠? 지정권자가 시행자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해 지정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줄만 쳐놓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단계에는 개발계획과 개발구역이 있었습니다.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동시에 수립하는 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되게 됩니다.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그래서 1단계 관할관청은 누구이다?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2단계 저 구역이 지정 고시되게 되면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받아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저 시행자 지정하는 자 누구이다?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하는 자 누구이다? 지정권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1단계, 2단계 절차는 관할관청이 지정권자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단계의 사업 시행 방식은 전부 수용 방식과 전부 환지 방식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되게 되면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게 되는데 이를 공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수용과 관련되어 관할관청은 지정권자입니다. 환지와 관련되어 환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환지 계획은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저 환지 계획은 시, 군, 구청장에게 환지 계획을 인가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 완료 절차는 관할관청이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관할관청은 지정권자인데 환지 계획만 누구? 시, 군, 구청장이 관할관청입니다. 환지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인가받고 지정하고 승인받는다. 이러한 관할관청은 모두 지정권자가 된다라는 것을 잡아놓으시는 게 개발법을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정권자 누구이다? 국장, 지도의사, 대도시장. 이들이 지정권자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이 정도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감리에 관한 좋은 이야기 있는데 이 감리 한 20년에 한번 시험에 나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서 감리에 관한 내용을 한 20년 만에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건 맞추면 된다 안 된다? 맞춰야 되죠. 어떻게? 잘 찍어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법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파악해 놓으신다고 하면 또는 문제 푸는 요령을 챙겨 놓으셨다고 하면 그것 찍는 거 어느 정도 가능하시거든요. 정답 못 찍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출제위원회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한 문제 정도는 틀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278페이지의 사업시행 방식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1번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봐놓으시고요. 양가로 2번 사업 시행 방식 결정, 시행 방식 결정 찾았습니다. 박스 속에 1번 환지 방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토지의 교환 추정습니다. 분합,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환이란 말 보게 되면 이것이 환지 방식의 선택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봐주십니다. 현재 도시화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혼용 방식과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세 가지인데 수용 방식은 전부 수용 방식이라 하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시행자가 사전 현금 보상하고 시행자 소유로 삼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땅 주인이 하나라고 하면 도시화 사업은 일사천리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용 방식이 가장 신속하게 사업 시행되는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은 토지의 지자와 그 안에 환자를 조합한 말인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 도시개발구역에는 보통 농경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여러 필지에 농지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도시개발구역 안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도로, 공원 등의 다양한 기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도시개발구역 안의 땅은 도로에 둘러싸인 대지로 조성되게 됩니다. 종전 농지의 토지 가격이 평당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1000평 가진 분이 계시다면 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토지의 가치가 1000만 원까지 가격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 동가 보상 원칙에 따라 1000만 원짜리 땅을 10평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하게 됩니다. 그걸 환지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교환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종전 토지와 도시개발 사업 완료된 후에 땅을 서로 맞교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환지 방식의 결정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납은 그냥 보십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이 어려운 경우 땅값 비쌀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한다? 환지 방식으로. 그리고 2번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의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 집단적인 조성 공급 가로해 놓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 지정 발표했는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지금 아파트 건설하기 위한 용지 많이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죠. 대규모로 조성하고 대규모로 공급할 필요 있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수용 방식의 결정 요건이 되게 됩니다. 출신 이해시겠습니까? 2번 세부적인 사항으로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3번 시행 방식의 변경 지역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순환 개발 방식의 개발 사업입니다. 279페이지 환 개발 방식의 개발 사업은 순환 개발의 순자가 편집 과정에서 좀 빠졌는데 우리 순환 개발이란 말로 대신 해놓습니다. 예, 그냥 지나갑니다. 대신 순환 개발이라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한 방에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개발 사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109, 209 나누어서 돌아가며 도시개발 사업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한 것이 순환 개발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시면서 100점을 위해 도전할 때 그때 한번 선택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단 지나가십니다. 바로 283페이지 수용, 사용 방식의 사업 시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 시행 방식으로 수용 방식,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3단계 사업 시행 방식으로 수용 방식과 관련된 특징, 그리고 환지 방식과 관련된 특징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